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에서 일부 후퇴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주간 단위의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를 보고 화들짝까지는 아니고 살짝 좀 놀란 눈치였는데요. 이런 분위기 잠시 후 마감 브리핑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요했던 경제 지표가 함께 발표가 되면서 그간 올랐던 상승에 잠시 쉼표를 찍었던 뉴욕 증시인데요. 그 안에서도 주요 이벤트들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 만큼 오늘의 시그널들 빠르게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전장에서는 사상 최고치 기록했던 다우와 S&P 500 지수인데요. 이날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하락폭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우 지수가 0.14%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05%, S&P 500 지수 0.2%가량 내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CPI에 의해 화들짝 놀라면서 좀 낙폭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이었는데 이 놀란 마음이 조금씩 진정이 되면서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월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로는 2.4% 상승을 했습니다.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는 결과에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가 조금 정체기에 접어든 것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시장에 좀 있었고요. 또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신규 건수 기준 25만 8천 건을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무려 3만 3천 건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고용시장도 괜찮은 것 맞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불안감들이 있었는데요. 지표 관련해서는 또 사인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폭 하락했던 이날 시장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른 종목이 초록색, 내린 종목이 빨간색, 그리고 보합권에 머무른 종목이 조금은 거무튀튀한 색깔을 띠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오르거나 내린 종목보다는 큰 움직임 보이지 않은 종목들이 더 많은 것 같죠. 빅테크 안에서도 좀 나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소폭 내렸는데 엔비디아는 1%대의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또 AMD도 이날 이슈가 있었죠. 하지만 4%가량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전장에서 반독점 이슈로 기업 분할이 강제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 이날은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고요. 메타가 1%대 하락, 아마존은 0.8% 강세, 그리고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 0.95%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섹터가 이날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에너지주 함께 뛰어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빅테크부터 이슈들 하나하나 점검해 볼까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내림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0.4%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계속해서 AI의 선두주자로 마이크로소프트를 꼽고 있습니다. 다만 이날 목표 주가는 기존 515달러에서 500달러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는 점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 클래스 C 주식 이날 강보합 마감했는데요. 전날 지금 기업 강제 분할 이슈를 놓고 좀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말하길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져도 그들은 구글을 택할 것이라면서 12월에 이제 구글이 역제안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나름 낙관적인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수 투자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고요. 향후 알파벳의 주가 추이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로보택시가 공개됩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가림막을 한 차량들만 인터넷에 많이 사진이 올라왔었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공개가 될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고요. 또 AI와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는 어느 정도일지, 차세대 전략은 어떤 것으로 내세울지 많은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가는 좀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AMD 이날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주가는 엔비디아는 올랐지만 AMD는 4%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이날 AMD가 엔비디아의 블랙웰에 대항할 새로운 AI GPU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말에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내년 초부터 출하될 예정인데 현재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가 90% 이상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AMD가
박차를 가하면서 경쟁에 속도를 붙이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날 시장 반응을 보면요. 시장의 반응 AMD의 신규 칩에 대한 반응이 뜨겁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향후 주문량이나 시장 평가에 대해서 또다시 AMD의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편 이날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의 CEO와의 단독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블랙웰 12개월치 주문 꽉 찬 것 맞고 호퍼 GPU 수요도 계속해서 강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엔비디아를 탑픽으로 그동안 꼽아왔었는데 이 탑픽에 대한 자신감은 더욱더 강해졌다라면서 엔비디아에 다시 한번 힘을 붙여주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허리케인이 지금 플로리다주를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영상으로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위력은 강했습니다. 지금 바닷바람에 야자수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야가 잘 안 보일 정도로 폭풍우가 굉장히 강하게 몰아치는 모습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허리케인이 닥치기 전에 이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보험주는 내리고 발전기 관련주는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죠. 하지만 생각보다는 약하게 그래도 플로리다주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원래는 5등급의 허리케인으로 플로리다주에 가까워졌었는데 상등급 허리케인으로 상륙을 했고요. 그리고 내륙으로 진입을 하면서 1등급 허리케인으로 위력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나왔고 또 피해를 입은 곳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위력이 약하게 진입이 되면서 보험주 이날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특히 플로리다주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유니버셜 보험 11%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발전기는 태풍이 오기 전에는 상승했는데 막상 오고 나니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선이 이제 25일 남았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관련주도 체크해 볼 텐데요. 일단 전국 지지율부터 보시죠. 많은 곳의 여론조사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국 지지율에서는 여전히 해리스 현재 부통령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보시면요. 해리스 관련주로 꼽히는 태양광 관련주 대체로 하락을 했고요. 트럼프 관련주로 꼽히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는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전국 지지율에서는 해리스가 앞선다 하더라도 일부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박빙의 승부로 인해서 대선 관련주의 변동성도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날 국채금리는 또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CPI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년물은 하락세를 보였고요. 10년물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2년물이 하락한 것은 지금 다시 한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쌓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와 국제금값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밤사이에 3.56%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미국에 지금 허리케인이 상륙을 하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플로리다주의 주유소는 25%가 지금 석유가 동났다고 합니다. 그런 강한 수요에 또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그리고 11월 FOMC의 스몰컷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이어지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에 금값도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0.51%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정리해보고요. 이어서 자세한 지표 관련 이야기부터 기자와 연결해서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주영 글로벌마켓센터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고용지표가 나왔는데요. 월가의 반응부터 좀 체크를 해주시죠. 네, 결론은 인플레이션 지표는 조금 뜨거웠고 고용 지표는 꽤나 경직됐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지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정책 결정에서 중요도는 인플레이션보다 고용지표에 맞춰져 있고 그런데 오늘 나온 고용지표는 사실 일주일마다 나오는 것으로 비농업 고용지표나 일자리 수, 실업률보다 영향력이나 중요도가
다소 덜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인지 월가에서도 평가가 이와 비슷했습니다. 먼저 카슨그룹의 소누 바르헤스의 글로벌 거시 전략가는 이번 CPI 결과는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오르며 영향을 받아 소폭 예상치를 상회했다며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추세적인 인플레이션 완화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휘트니 왓슨 채권 공동 책임 겸 최고 투자 책임자는 여전히 연준의 주도권은 고용 시장에 있다며 11월 고용 지표가 향후 연준의 정책 속도와 강도를 결정하는데 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는 점을 역시 더 주목했습니다. 또 BMO 캐피탈의 이안 린겐 미국 금리 전략 담당 총괄도 이날 발표된 지표들은 11월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강화시켜줬다라는 데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실제 이 같은 지표들이 발표된 직후 CME 페드워치 툴에서는 1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확률이 94%까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전일 80.3%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빅 이벤트가 하나 예정이 돼 있습니다. 테슬라가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 로보택시 이벤트를 열 예정인데 월가에서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나요? 네, 테슬라에게는 10월이 상당히 중요한 달입니다. 3월 인도량과 지연됐던 로보택시 공개 또 실적 발표까지 일단 첫 번째 단계인 3분기 인도량은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실망스러웠고 여기에 작년 1년치 인도량 수준을 올해에도 그 정도만이라도 이어가려면 남은 4분기에 한 51만 대 이상의 인도량 성적을 보여야 하는 만큼 부담은 조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두 번째 스텝인 로보택시가 공개되는 날인데요. 당초 일정보다 한 2달이나 연기된 만큼 기다린 만큼의 보상이 되어줘야만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잠시 후 오전 11시 이 행사가 미국 LA에 있는 워너브라더스 영화 스튜디오에서 열립니다. 현지 시각으로는 10일 저녁 7시에 해당되고요. 기존 행사들이 주로 테슬라 사내 행사장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일각에서는 행사 장소와 또 저녁이라는 시간대를 염두에 보면 다소 영화적인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7월 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를 못 믿겠다면 테슬라 주가에 투자하지 말라고 발언한 적도 있는 만큼 그 자신감을 결과물로 보여줘야 할 텐데요. 월가 반응은 신중론과 기대가 엇갈립니다. 먼저 신중론 입장에서는 과거 머스크가 2016년 당시에는 2017년이면 자율주행으로 미국 대륙 횡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던 점, 또 2019년 발언에서는 2020년 초면 자율주행 100만 대가 도로를 질주할 것이라고 했던 점, 이같이 내뱉은 말 다수가 아직 현실화되지 못한 점을 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시각에서는 우버나 맥도날드 등과 적극적인 파트너십으로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테슬라가 발빠르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또 이번 행사에서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 보여줄 것인지, 또 FSD 시연, 내년 말이나 2006년 사이버캡 도입 가능성 등은 분명 기대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는 건데요. 마켓워치에서는 사실 이번 공개 행사를 테슬라의 팬파티라고 표현했는데요. 테슬라 주식의 색깔을 보여주는 수식어라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 결국 이성이냐 감성이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주가 방향이 결정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면 장 중일 것이라 또 2차 전지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CPI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중요한 일정들 남아 있을까요? 네, 오늘 한국 시각으로는 저녁 9시 30분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됩니다. 월가 전망치로는 전월비 0.1%, 전년 동월비로는 1.6% 증가하며 나란히 8월보다 0.1%포인트씩 줄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역시 우리 시각으로 밤 11시에는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가 공개되고요.
또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와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연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JP 모건과 웰스파고, 뱅크 오브 뉴욕 멜론, 블랙록 실적도 개장 전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3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주영 이데일리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은주 앵커와 함께 밤사이에 나왔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함께 체크해보시죠.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 5 시간입니다. 오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대거 나온 만큼 짧고 간단하게 하나씩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9월의 CPI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전년 대비 2.4%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2.3%를 웃도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7개월 만에는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안도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CPI를 놓고 업계 안에서도 분석은 약간씩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3% 상승을 했고요. 전년 대비로는 3.3% 오름폭을 보이면서 모두 예상치를 우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미국 노동통계국 같은 경우는 이번 물가 상승의 대부분이 식품 가격 상승 그리고 주거 비용이 오른 데 기인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에너지 가격이 1.9% 정도 하락을 했지만 주거비 그리고 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이런 부분이 상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9월 인플레이션이 더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세가 완화되고 경제가 개선되는 추세가 연장되긴 했지만 이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아직 많은 미국인들은 경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고요. 다만 블룸버그 측의 입장을 보면은 근원 CPI의 깜짝 상승에도 불구하고 FOMC가 인플레이션이 하향 궤도에 있다는 시각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11월에 FOMC는 동일하게 기준금리를 0.25% 내리는 것에 베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발표됐던 CPI와 함께 고용 쪽의 데이터도 함께 점검을 해보면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가 되는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25만 8천 건 기록이 됐습니다. 예상치와 지난주보다도 훨씬 웃도는 수치가 나오면서 1년 2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갔고요. 갑자기 고용이 확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경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다시금 커지는 모습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도 그 전주 대비해서 크게 증가하는 증가폭을 보였는데 이번 주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지난 7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9월 주간에 들어서 현재 4만 건 이상이 높아진 상황이고 이 때문에 미국 경기가 빠르게 식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월가에서는 미국의 고용시장 동향에 촉각을 더욱더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허리케인 밀턴이 플로리다주에 상륙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실업수당 청구가 추가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은 고용시장의 왜곡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항공사 제작사인 보잉의 파업과 또 임시 해고 사태 역시 고용 지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이 보잉에서는 3만 3천 명의 기계공들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고 이 중에서는 임시 해고를 하겠다라는 보잉의 발표도 있었던 만큼 이 고용 지표에는 어느 정도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인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연준의 비둘기파인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향후 1년 이후까지 정책 금리는 점진적으로 인하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요. 연준 안에서의 의견은 계속해서 엇갈릴 수는 있겠지만 현재 미국 경기는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근접해가고 있고 그리고 경제 같은 경우도 곧 완전 고용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함께 확인한 인플레이션 지표와 고용 지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셨을지도 궁금합니다. 기업 이슈로도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AMD 측에서 새로운 AI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벤트와 함께 새로운 AI 칩 공개를 했는데 다만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부분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AMD 조금 큰 폭의 주가 하락을 보였죠. 4%까지 주가 하락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새로운 AI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어드밴싱 AI 2024라는 행사를 열고 새로운 AI 칩인 MI325X 공개를 했는데요. 지난해 말에 출시했던 AMD의 최신 AI 칩인 MI300X의 후속 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칩과 같은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AI 계산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메모리가 내장돼 있다라고 이번 행사에서 AMD가 설명을 했고요. 일단 연말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고 내년 1월부터 출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만간 양산을 시작하게 되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인 블랙웰을 겨냥해서 이번에 AMD가 차세대 AI 칩을 출시한 것 아니냐라는 업계 평가가 잇따르고 있고요. 이번 출시를 놓고 리사수 AMD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이 MI325X는 새로운 유형의 메모리 칩을 사용해서 AI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데 엔비디아의 칩보다도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AI350을 그리고 26년에는 MI400을 출시할 것이다 라면서 앞으로의 가이드라인까지도 함께 밝혔고요. 일단 AMD는 올해 AI 칩 관련 매출도 기존 40억 달러에서 45억 달러까지 올려 잡은 상황이죠. 이를 놓고 수 CEO 같은 경우는 AI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두의 예상치를 뛰어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가 8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AMD 이번에 새로운 AI 칩을 공개한 만큼 점유율 측면에서 엔비디아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감 함께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드디어 로보택시가 공개되는 당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11시에 본격적인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간 행사 일정이 계속 밀려왔던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해서일까요? 지난 한 주 동안 테슬라의 주가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장중에는 약보합권에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행사 오늘 오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되는 3대 관전 포인트도 이 시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전 포인트로 함께 지켜볼 부분은 로보택시의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로보택시 안에 일반 차량처럼 핸들이 있을지 아니면 일부 자율주행 차량의 컨셉처럼 핸들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지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만약 로보택시 안에 핸들이 없게 된다면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는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고요. 또 이번 발표에서 서비스 관련해서 업데이트들도 함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이버캡을 우버처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일각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에어비앤비처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모르는 사람에게 택시로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규 서비스 출시와 함께 로보택시의 형태는 어떤 모습일지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번에 저가 보급형 차량인 모델2를 테슬라가 함께 공개할지의 여부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서전에서도 기록을 했지만 로보택시와 모델2 출시를 두고 테슬라 내부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두 차량이 궁극적으로는 같은 플랫폼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모델2도 이번 로보택시와 함께 같이 공개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이번 행사에서 공개할지의 여부인데요. 이번에 행사 이름 위 로봇, 우리 로봇으로 알려져 있죠. 행사명에 로봇이 포함이 된 만큼 로봇 관련된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번 로봇택시 공개 행사장을 별도 전시장으로 계속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마디로 발표 행사 이후에도 일반인들이 스튜디오를 찾아서 사이버캡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실 월가에서는 약간은 보수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TF 인터내셔널 증권 애널리스트인 권밍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 로보틱시의 양산 시기는 27년 1분기가 돼서야 가능할 것이다라는 견해를 내놓으면서 아직까지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정보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부분과 함께 실제 생산까지는 2년에서 3년 정도가 남아 있어서 현재 기대감은 과도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비관론자인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 토니 사코나기 같은 경우도 이 테슬라에 대한 10가지 질문 목록을 공개를 하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항목이 규제 당국의 승인인데 이러한 부분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CFRA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테슬라 주가가 지난 한 달 동안 큰 폭의 오름을 보였지만 이미 행사를 앞두고 주가의 변동성이 나온 만큼 행사 직후에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출렁일 수 있다라는 우려의 말을 내놓기도 했는데 일단 오늘 우리 시간 11시에 진행이 되는 로보택시데이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발표됐던 경제 지표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장중에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6만 달러를 결국 반납한 채 59,500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쉐어즈에서는 이번에 발표됐던 인플레이션 지표 덕분에 오히려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의 약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1월에도 금리 인하는 불가피하다라는 입장과 함께 금리 인하, 유동성 증가, 한마디로 비트코인에는 긍정적인 상승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풀이했는데요. 일단 당장 지표를 확인한 비트코인은 간밤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익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CPI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피트 물가와 고용 두 마리 토끼 동시 포획 어렵네. 자, 연준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오늘은 안 준비했는데 연준이 하는 일 뭐라고요? 물가랑 고용, 맞죠? 물가 고용이 두 개가 한꺼번에 나왔네요. CPI 물가,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고용에 관련된 거잖아요. 자, 그 CPI 소비자 물가지수, 이 발표 순서는 오늘 CPI, 내일 PPI, 그 다음 주에 수출입 지수, 수출입 물가. 근데 이게 발표 순서랑은 틀리게 집계는 역순이에요. 그렇죠? 생산자들이 수입을 해다가 그 수입 물가를 생산 제품 물가에다 반영하고 그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전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역순입니다. 자, 소비자 물가, 수입 물가에다가 생산자 물가에다가 소비자 물가까지 전가가 돼서 이제 소비자들이 사는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이죠. 자, 일단 요거는 코어입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변동성이 심한 거, 에너지랑 식료품을 뺀 거예요. 그게 코어. 그래서 코어 물가지수는, 코어 CPI는 3.31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2020년 코로나 때만 3번 마이너스 난 적이 있고요. 그 뒤로 52개월 동안 연속 상승입니다. 그리고 예상치가
전달에 비해서 0.2였는데 0.3 나왔고 그리고 수치상으로도 3월 달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어 CPI가 3.3 나왔는데 예상치가 3.2였습니다. 예상치 상회했죠. 자, 여기 보면은 레스 푸드 앤 에너지라고 돼 있죠. 푸드 앤 에너지를 뺀 게 코어 CPI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헤드라인 CPI죠. 그러니까 헤드라인, 신문의 헤드라인, 무슨 뭐 방송의 헤드라인에 그냥 나오는 그 물가 지수가 헤드라인 CPI예요. 우리가 그냥 말하는 보통 어저께 CPI가 뭐 2.4가 나왔습니다. 그게 헤드라인 CPI예요. 여기에는 에너지랑 식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에너지랑 식료품 뺀 거보다 훨씬 낮죠. 에너지랑 식료품 뺀 코어 CPI는 3.3이었는데 에너지랑 식료품을 합치니까 2.4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죠? 에너지 식료품을 합치면 에너지 식료품은 확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중동 전쟁이 발발하고 있지만 에너지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식료품 가격도 떨어지고. 그렇죠? 나머지가 올린 거죠, 나머지가. 지금 에너지 식료품 가격은 변동이 심하다. 자, 2.4 전년 동월 대비 CPI가 2.4% 상승했고요. 예상치 2.3보다 높았습니다. 이것도 높았고요. 이게 헤드라인 CPI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CPI MOM YOY인데, 자, 여기서 뭐가 늘었느냐? 여기서 는 게 요 지금 밑바닥을 보시면은 빠진 거 있죠. 빠진 거. 이 마이너스가 난 거. 마이너스 난 거는 대부분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에너지. 하늘색의 에너지가 2022년도 이후에 에너지 가격이 의외로 계속해서 빠져요. 그렇죠? 이 전년 대비해서도 그렇죠. 에너지 가격이 빠집니다. 에너지 가격이 항상 그 CPI를 깎아먹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은 지금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렇죠? 서비스업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많이 늘어나는 게 이 초록색이죠. 초록색, 굿즈가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 푸드랑 굿즈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푸드는 특히나 많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식료품 가격하고 에너지를 빼서 코어 CPI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겁니다. 이걸 넣었더니 식료품 가격은 급등했는데 에너지 가격은 급락했어요. 이 두 개가 그냥 상쇄한, 둘이 주고받은 거죠. 주고받은 결과가 나왔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 2015년도부터 2019년도보다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게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을까? 이게 우리나라도 그런데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잖아요. 그러면은 뭐 부동산을 잡는다고 해서 부동산 다 폭락할 거라고 하죠. 부동산 제일 급등했을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항상 이래 지금. 그렇죠? 이때도 트럼프 때보다 지금 바이든 때가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그렇죠? 각도가 달라요. 각도가. 자, 이렇게 되었고요. 헤드라인 CPI가 무려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CPI 코어 서비스. 요거는 4.59가 나왔는데 이건 슈퍼코어 CPI입니다. 아까 전에 헤드라인 CPI에서 에너지랑 음식료를 빼면 코어 CPI가 나오죠. 코어 CPI에서 주거비마저 빼버리면은 슈퍼코어 CPI. 왜 주거비를 빼느냐? 주거비가 이제 PC가 나올 텐데 PC에 더 주목을 하는 이유가 소비자들이 직접 지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CPI에서 주거비가 많이 차지하거든요. PC보다는. 주거비의 영향력이 높아요. 에너지랑 음식료를 뺀 코어 CPI도 주거비의 영향력이 많은데, 주거비는 아시다시피 계약을 장기간 하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매달 이렇게 반영되기가 빠르지가 않습니다. 속도가. 그래서 그걸 빼버리는 거죠. 그걸 뺐더니 4.59예요. 그걸 빼니까. 슈퍼코어 CPI는 4.59입니다. 그래서 지금 슈퍼코어 CPI는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지금 4.55까지 올라갔습니다. 제일 높은 게 슈퍼코어 CPI죠. 아까 코어 CPI는 3.3, 헤드라인 CPI는 2.4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거비까지 빼버리자 엄청나게 지금 4.5로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거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죠. 주거비가 굉장히 안정적인 거란 거죠. 주거비가 의외로 안정적이란 거예요. 주거비를 빼버렸더니 이렇게 치솟아 버렸어요, 이게.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비는 안정되고 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슈퍼코어 CPI입니다. 슈퍼코어 CPI에서 그럼 뭐가 늘었느냐?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랑 빨간색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있네요. 그렇죠? 지금 전달에는 빨간색이 마이너스였는데요. 전전달에도 빨간색이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지금 빨간색이 플러스로 되면서 막대 그래프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다음에 파란색도 막대 그래프가 지금 3달 연속 커지면서 상당폭 커졌죠. 지금 오히려 이 초록색이죠. 초록색.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빠졌어요. 초록색. 초록색은 지금 레크레이션 서비스죠. 레크레이션 서비스라 아더는 지금 빠졌는데 이 위에 트랜스포테이션, 이 오고 서비스랑 이 지금 메디케어가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엄청나게 늘어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왜 늘었을까? 슈퍼코어가. 그러니까 주거비는 안정이 되었는데 이게 는 거예요.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슈퍼코어 CPI에서 저쪽이 왜 늘었느냐. 자동차 보험료가 급증했어요.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늘었고. 근데 이게 허리케인을 지금 플로리다가 2방을 맞았거든요, 지금. 지금 2방을 때려, 벼락을 2번 맞기가 어려운 확률이라고 하잖아요. 플로리다는 지금 허리케인을 2방을 때려 맞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메디케어 서비스가, 의료 서비스가 많았겠죠. 그리고 자동차 다 침수당했거든요. 자동차 다 침수당했어요, 지금. 침수차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죠,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자동차 보험료가 완전 폭등해버린 거예요. 다음 주에도 폭등할 거예요, 지금. 다음 달에도. 그렇죠? 허리케인 또 맞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이 CPI가 다 안정이 됐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물가가 지금 2%로 간다는 게 헤드라인 CPI뿐만 아니라 지금 코어 CPI, 슈퍼코어 CPI까지 2%로 원래 파월은 원하고 있었어요. 지금 슈퍼코어 CPI가 아까 4.5가 나오는데 그것까지 2로 가기를 원했는데 지금 약간 거기 슈퍼코어 CPI가 2까지 가기도 전에 지금 금리를 인하해버린 거예요. 지금 CPI, PPI, PC 다 나오고 있죠. 여기 지금 PC이고 이 색이 PC이고 이게 PPI고 이게 CPI입니다. CPI, PPI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번 주에 나오죠. 다음 주에 수출입 물가지수 나오죠. 수입 물가지수가 생산자 물가지수에 반영되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된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제일 먼저 저기 나오죠. 발표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수입 물가지수가 다음 주에 발표되는 게 그 수입 물가지수가 지금 반영된 CPI에 반영된 게 아니고 이미 그 수입 물가지수, 생산 물가지수는 반영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일단 거기서 일단락된 거죠. 생산자 물가지수랑 생산자 물가지수는 다시 소비자 물가지수 다음에 반영이 되겠죠. 다음 소비자 물가지수에.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그 PC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 요런 거를 지금 다 보는 거잖아요. 연준에서 하는 일이 물가랑 고용이라고 했잖아요. 물가를 잡으려고 이걸 면밀히 살펴보는데 CPI, PPI 그리고 PC를 면밀히 살펴보는데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슈퍼코어 CPI, 코어 CPI가 아직 3.3, 4.5지만 이 CPI 그냥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2.4니까 2%로 근접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확신이 드니까 B컷을 쳤는데 문제는 B컷을 치니까 시중 통화량이 늘어났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과거에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어긋나지만 크게는 결국 다 동행하고 있죠, 지금. 이게 물가란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물가가 오르려면 어떻게 돈이 많이 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M2라는 시중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물가는 다 올라요. 그게 CPI든 PPI든 PC든 수출입 물가지수든 결국에 선행 후행 관계만 있지 시중 통화량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B컷을 쳐버리고 나서 시중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2023년도부터 늘어나고 있었는데 지금 B컷을 치면서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 이 PPI, CPI, PC는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당연히 과거의 시계열로 봤을 때 당연히 얘도 늘어나겠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목표로 한 그게 코어 CPI가 됐던 슈퍼코어 CPI가 됐던 헤드라인 CPI가 됐던 그 어떤 거 세 개 중에 하나가 됐던 세 개가 다 2%로 가던 2%로 가는 게 보이던 그래서 계속 B컷을 치려고 하나 보니 지금 이 물가가 다시 오르게 생겼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B컷을 또 쳐버리면 이게 완전 T가 올라와 버리는 거죠. 지금. B컷을 연속으로 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그렇죠? 여기서 B컷을 또 쳐버리면 11월 달에. 그럼 이게 다 폭등할 텐데요. 그럼 물가를 지금 슈퍼코어 CPI 그 4점 몇 짜리를 2%로 내리려는 게 그게 5%로 가버리는데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시중 통화량은 이미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통화량에 더 불을 붙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B컷은 쉬어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죠. 이거 당장
그래프 꺾이는 건 일단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뒤로 가겠습니다. 물가는 저기서 물가 지표를 저렇게 본 상태에서는 B커드 치기가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 나왔죠. 매주 나오는 거.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했어요. 갑자기 막대 그래프가 엄청나게 길어졌죠. 지금 2023년도 8월 달로 가야 되거든요. 2023년도 8월 달 가면 25만 8천 건, 거의 똑같은 수치가 여기 있죠. 요 막대 그래프 이거 똑같습니다. 이 이후의 최고치예요. 지금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최고치가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186만 건이 나왔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25만 8천 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나왔고요.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요것도 186만 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4주 평균이죠. 4주의 움직임인데 둘 다 급증을 했습니다. 지금 일단. 자,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실업자가 돈을 풀었는데도 실업자가 급증하는 거라면은 뭔가 원인을 찾아야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행히 주별로 봤더니 어디부터 제일 늘었느냐? 여기 지금 맨 위에 미시간하고 노스캐롤라이나, 캘리포니아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지금 청구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예요. 여기 허리케인 헬레네가 왔습니다. 이번에 밀튼이 왔죠. 헬레네가 한번 뒤집어 놨는데 밀튼이 또 와버린 거예요, 지금. 플로리다 그 마린스 홈구장 있죠, 야구구장. 거기 지붕 다 날아갔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크게 터진 것이다, 결국. 헬레네 때문에 실업자가 엄청나게 급증을 한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또 늘어나겠죠, 지금. 밀튼이 또 왔으니까요. 밀튼이 온 피해는 집계가 안 됐으니까 지금. 밀튼이 오고 나서 실업자가 또 양산될 거란 말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미시간주가 1등이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여기에는 스텔란티스가 교대 근무 감축한다고 하면서 정리의 골 때렸습니다. 그래서 미시간주가 많았고요. 아까 전에 말한 노스캐롤라이나부터 테네시, 버지니아, 켄터키는 다 폭풍 영향권에 있었던 그 주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보잉 얘기 많이 나왔죠. 지금 보잉이 파업을 했습니다. 보잉이 계속 휴직 파업 해가지고 계속해서 저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로만 보면은 그렇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폭발한 게 어떤 일시적인 자연재해 때문이다. 라고 일단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뭐 고용과 물가 둘 다 애매하죠. 드디어 다음 시간에 뭐가 나오느냐.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제는 이 시간이죠. 자, 내노라는 사람들. 이 사람 누구죠?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쫙 나왔는데 드디어 다른 고용과 물가 말고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한 줄 매도평. 자, 이제는 기업 실적의 시간. 뉴욕 증시의 최근 들어 가장 큰 키워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데이터, 경제 지표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되고 있죠. 그런데 이날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였는데요.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외신들을 보니까 핫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과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여기서 이렇게 뜨거운 인플레이션 때문에 끝이 나는 걸까요? 이 부분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고용에서 물가를 다시 중요하게 보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유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9월에 깜짝 고용으로 연준의 B컷이 실수였다라는 평가가 나왔었죠. 큰 폭의 금리 인하가 많은 수요를 확대하게 되고 그럼 그 수요가 다시금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물가 상승률 확대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도 고용이지만 다시 한번 물가를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또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물가 지표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 준비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인과 근원 CPI 모두 다 정리를 해봤는데 모두 다 전월비, 전년 동기 대비 예상치보다 0.1%포인트씩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핫 인플레이션이라고까지 외신에서 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금리를 동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연은 총재의 발언이었는데 연은 총재의 발언도 함께 보시죠. 데이터상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11월에 금리를 동결하는 안도 지지한다라고 라파엘 보스틱 미국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금리 인하는 9월 빅컷을 시작으로 11월에는 끝이 나는 걸까요? 그런데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오히려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욱더 높이는 모습들이었거든요. 패드워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온 가운데 패드워치를 보니까 오히려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시장은 하루 전보다 더 높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뜨거운 CPI를 확인했는데도 왜 시장은 스몰컷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동결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들을 지금부터 두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2.4%가 9월 CPI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었는데요. 역시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높게 나왔지만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위에 노란 선이 2021년 3월에 기록했던 2.6%고요. 그리고 그 아래 노란 선이 2021년 2월에 기록했던 1.7% 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4%가 9월의 CPI가 되겠는데요. 즉 2021년 이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다 보니까 그래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지만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는 확실히 있는 것이다라는 데 시장은 더 주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금리 동결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다른 연은 총재들의 발언은 좀 달랐습니다. 3명의 연은 총재들이 CPI를 확인한 이후 입을 열었는데요. 일단 권위가 좀 있는 미국의 뉴욕 연은 총재는 매달 데이터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둔화 추세가 꾸준히 보인다. 통화 정책을 점차 중립적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조금 무게를 실은 발언으로 해석됐고요. 또 미국 시카고 연은 총재, 지난 1년에서 1년 6개월간의 추이를 볼 때 물가 상승률은 둔화 추세다라면서 지금 조금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지만 크게 걱정할 거리가 아니다라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치몬드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면서 최근 나왔던 지표들에 대해서 낙관적인,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여지죠. 즉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긴 했지만 둔화 추세는 계속해서 되고 있고 또 연은 총재들이 금리 동결보다는 인하 쪽으로 좀 계속해서 가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시장에 심어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시장이 스몰컷 가능성을 높인 이유 중 하나, 바로 이날 발표됐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그 이유가 되겠는데요. 신규 건수나 계속 건수나 전주 대비 모두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신규 건수는 3만 건이 이상 크게 증가했고요. 2주 이상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4만 2천 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이렇게 고용시장이 악화되다 보면, 좀 불안해지다 보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고용시장을 부양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시장의 심리가 또 스몰컷 가능성을 부추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볼 때 시장에서는 9월 깜짝 고용 이후 빅컷이 좀 실수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들로 11월에는 그렇다면 실수였으니까 동결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던 상황인데요. 이날 CPI가 조금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그래도 완전한 둔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또 실업자 증가도 이렇게 많다 보니까 다시 한번 11월에 동결보다는
금리 인하 대신 0.25%포인트로 소폭 인하할 것 같다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트릭 한 가지가 있는데요. 신규와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것은 최근 허리케인이 미국에 들이닥치면서 많은 기업들 또는 공장들이 좀 차질이 있었고 쉬었기 때문이다. 또한 보잉이 파업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이 지표는 매주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다음 주에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해서 고용시장의 불안을 나타내고 있는지는 꼭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사인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신 헤드라인에 핫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놀라신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고요. 향후 계속해서 나오는 도매 물가,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표, 또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다른 고용 지표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조금 전 보셨다시피 뉴욕 증시에서는 스몰컷 가능성이 다시금 커졌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기준금리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죠. 또 어제 5만 전자로 추락했던 삼성전자, 과연 오늘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궁금하고요. 2부에서 이런 답들 찾아볼 수 있겠죠? 네, 오늘 금통일을 앞두고 국내 증시의 분위기 어떻게 나뉘게 될지 저희가 하나하나 시그널들 포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7시에 돌아와서 국내 증시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 점검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계속 고정해 주세요.